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한 건 아마도 가슴속 깊이 묻어둔 상처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김순정, 올해 32살입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며 살아왔고 유난히 가족과 얽힌 기억이 많아 혼자 끌어안고 버틴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은 제 남자친구와의 이별과 그 후의 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진상 씨와는 카페 알바를 하던 중 처음 만났습니다. 회사원이던 그는 매주 주말마다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고 어느 날 갑자기 말을 걸어왔죠. 저보다 7살 많은 그는 나이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늘 밝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연애 경험이 없었고 그저 삶을 버텨내기 바쁜 하루하루였기에 누군가의 관심이 낯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이었고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존댓말은 그만하자. 우리 사귄 지 석 달이나 됐잖아.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할 때면 제 마음도 모르게 풀렸습니다. 그는 늘 먼저 다가왔고 먼저 말했고 먼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겐 너무 과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준 사랑에 저는 조금씩 적응해갔고 무덤덤했던 제 삶에 처음으로 설렘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도 갔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물론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집안 형편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시고 어머니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그런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고 동생은 서울대에 다니다 창업에 성공해 갑자기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동생의 성공이었지 제가 이룬 게 아니었기에 쉽게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진상 씨는 그런 제 과거를 모른 채 저희 집 형편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사준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는 저를 부잣집 딸로 생각했고 저는 그 생각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기를 미루다 보니 결국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상 씨는 제게 청혼했고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강남 산다며? 원래도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솔직히 말했습니다. 관악구 출신이고 아버지는 건설 일 하셨고 어머니는 시력을 잃어 일을 못 하신다고요. 분위기가 급속도로 싸해졌고 진상 씨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후 진상 씨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줄고 이유 없는 트집이 늘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진상 씨가 우리 집에 인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고 얼굴엔 온통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죠.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후졌어? 넌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이런 집에 살면서 왜 강남 아파트라며 나를 속인 거야.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이려 한 적 없다고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고는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진상 씨가 옮긴 회사에 동생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회사는 동생이 미국에서 차린 벤처기업이었고 진상 씨는 동생 회사의 신입팀장이었습니다. 동생은 그의 앞에서 말했어요. 이진상 차장님, 우리 누나를 그렇게 모욕하셨다면서요? 어쩌죠? 전 이 회사 대표입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며 그제야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그는 저를 붙잡았고 다시 결혼하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상 씨가 우리 집을 박차고 나간 뒤 제 일상은 한동안 멈춘 듯 했습니다.
엄마는 몇 날 며칠을 알아누웠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우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그 사람보다 더 큰 배신은 제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 숨기려던 것들, 그리고 결국엔 나를 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든 그 순간들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동생 순호가 조용히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괜찮아? 순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 옆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순호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진상 씨가 다니는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떠 있었고 그 아래엔 사내 게시판이었습니다. 이 회사 내 회사야. 뭐라고? 내가 미국에서 세운 회사, 지금 한국에 지사 낸 건데 그 사람이 우리 회사로 이직했다는 거 오늘 알았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세상에서 그렇게 다시 얽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어? 알아. 다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순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고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한 번쯤은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 누나도 같이 가자. 그렇게 며칠 뒤 우리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진상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제 얼굴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순호가 동석하자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익숙한 표정, 교묘하게 미소 짓는 입꼬리, 그리고 여전히 오만한 말투. 누나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렇게 부르기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순호 씨,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집까지 찾아가고 이건 좀 너무 감정적인 대응 아닌가요? 감정적인 대응? 그날 우리 아버지 팔 뿌리친 건 감정적인 실수였나 보죠. 눈이 불편하신 엄마 앞에서 무례하게 한 건 그저 기분 나빠서였고요. 진상 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일이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결국은 현실이기도 하고 제 부모님도 보셨을 거고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죠. 서로 감정만으론 이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속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랑 우리 가족을. 순정 씨,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본 건 솔직히 말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연락한 건 왜죠? 진상 씨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이 자리는 오해를 풀기 위해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변명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화해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당신 하기 나름입니다. 네? 우리 누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결과를 똑똑히 기억하세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되지 않길 바래요. 그렇게 우리는 자리를 떴습니다. 돌아가는 길 순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누나,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사람은 네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환상에 배신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은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 상처를 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그 후로 진상 씨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순호가 따로 무언가 지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분위기가 이미 그를 감쌌던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냈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도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한동안 연락처도 메신저도 다 지운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순간들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비슷한 체형의 남성을 보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와 함께 갔던 카페 앞을 지날 땐 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랑이란 게 사람을 이토록 나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편 동생 순호는 저를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누나, 나랑 미국 가자. 순간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미국? 왜? 누나 영어도 꽤 했잖아. 나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본사 확장하는데 누나 포지션 하나 만들었어. 누나만 오케이 하면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 순호야, 난 지금 이 회사도 나쁘지 않고. 갑자기 미국이라니. 누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여기에서 계속 머물면 계속 그 기억 안에서만 살아야 해. 누나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새로운 사람들도 알아야지. 처음엔 선뜻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었고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마음속에서 맴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 말이 제게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진상 씨와의 관계, 그로 인해 생긴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걸 품고 있는 이 도시. 그것들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미국행을 준비하기로.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순호가 곁에 있다는 것에 안도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순정이 마음껏 웃으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렇게 몇 달 후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순호는 이미 자리를 잡아놓았고 저도 새로운 집과 일터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루카스. 순호의 회사 파트너로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나보다 반 박자 느리게 다가와 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한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지만 루카스와의 대화 속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미국식 유머, 낯선 단어들을 배우는 소소한 재미, 그리고 때로는 진심 어린 위로. 이국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또 다른 치유였습니다. 진상 씨의 얼굴도 그의 집안에서 받았던 모멸감도 이제는 과거 속 희미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제 제 이야기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확신도 없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아끼고 받아들이면서 얻어낸 것이었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그야말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슈퍼에서 물 하나 사는 데에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진땀을 빼고 버스 노선을 잘못 타 하루를 통째로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이 저에겐 오히려 활력소였고 무엇보다도 루카스라는 존재는 제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루카스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한국의 문화를 사랑해서 한국어도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아직은 서툴렀지만 저를 위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거나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있다고 표현하려 애쓰는 모습은 정말 귀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회사에서의 업무 때문에 자주 만났습니다. 순호가 자연스럽게 저희를 연결해 주었고 처음 몇 번은 단순한 일 얘기였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삶의 여유를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정, 오늘은 회사 일 생각하지 말고 바닷가나 갈래?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일만 하며 살아온 저에겐 그런 즉흥적인 제안이 낯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루카스의 말엔 따를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도시 외곽의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각자의 아픔과 꿈들에 대해서. 그는 저의 한국 시절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제가 진상 씨에게 받았던 모욕과 상처에 대해 말했을 땐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사람 정말 멍청한 사람이야. 순정 같은 여자를 잃었다는 건 자기 인생 최고의 기회를 놓친 거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말도 안 통하던 땅에서 이런 위로를 받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저의 과거까지도 함께 받아들여 주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별히 누가 먼저 고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흐르고 있었던 걸 인정했습니다. 저는 루카스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 완전히 다 회복된 건 아니야.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무서울 때도 있고 그때 생각나면 아직도 울컥할 때 있어. 루카스는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난 너를 치료해주러 온 의사도 아니고 너를 잊게 하려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일 뿐이야. 천천히 가자. 우린 아직 많이 남았잖아.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담도 조건도 없이 그저 함께 있고 싶다는 그의 진심은 진상 씨가 보여줬던 허울 좋은 배려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하늘은 늘 높고 맑았습니다.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진 않아도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루카스와 함께하는 저녁 산책, 집에서 함께 요리해 먹는 저녁 식사, 주말에 둘이 가는 작은 마트 쇼핑까지도 저에겐 모든 게 새롭고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쉬운 감정만을 안겨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와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제 과거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그에게 모든 걸 말했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품어줄 수 있을지. 카스와 연인이 된 후 제 마음속엔 매일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평온한 행복, 다른 하나는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저는 과거를 감췄다는 사실이 자꾸 걸렸습니다. 진상 씨 때처럼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었고 그저 타이밍을 놓친 것뿐이지만 한 번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쉽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루카스에게 제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금씩 내리는 늦은 오후였고 우리는 함께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죠. 루카스, 나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 그는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집안 이야기, 다리를 저는 아버지와 시력을 잃어가는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상 씨와의 관계에서 받았던 모욕과 상처까지. 말을 꺼내는 내내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덧붙이지도 감추지도 않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무리였나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고마워 순정.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줘서. 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저 위로해달라는 마음으로 털어놓은 건 아니었지만 그 반응은 제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너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너의 과거도 너의 가족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눈물 짓고 있는 너도. 나는 그냥 너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과거까지도.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처음으로 진정으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눴다고 느꼈습니다. 진상 씨와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그 속엔 조건과 환상이 있었고 루카스와의 관계는 말보다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된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영상통화로 뵙고 싶다고 했고 제게 한국 음식을 더 많이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단순한 연애의 차원을 넘은 진정한 가족이 되겠다는 의지였죠. 어느 날 저녁, 그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언덕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순정, 우리 같이 걸어갈래? 평생. 전망대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과 그의 진심이 겹쳐지던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고 다시는 나를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마주한 또 다른 인연과 그때 벌어진 뜻밖의 재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인생은 참으로 예측 불가하니까요. 루카스와의 약혼 이후 저는 결혼 준비를 위해 잠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치르기로 했고 루카스도 이를 존중해 주었죠. 그 사람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저희 부모님을 챙겼고 특히 어머니에게는 수시로 메시지를 남기며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엄마, 루카스가 오늘 또 카카오톡으로 꽃사진 보내줬어. 오늘은 이 꽃처럼 웃는 하루 되세요 라며. 아이고 그 외국 사람 참 섬세하네. 어머니의 웃음 속에는 오래된 슬픔과 회한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지켜보며 과거의 모든 고통이 이렇게 새로운 사랑으로 덮여가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단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도 소규모 하우스 웨딩으로 정했고 하객도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로 한정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보다 편안한 한복을 선택한 것도 이제는 외적인 것보다 사람의 온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명은 가끔 너무도 낯익은 얼굴로 불쑥 찾아옵니다. 웨딩 사진 촬영을 위해 강남의 한 스튜디오를 찾았던 날, 그곳에서 진상 씨와 마주쳤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알아봤고 순간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죠. 그는 머쓱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순정, 잘 지냈어?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고 눈빛에도 어딘가 무너진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예쁘네. 정말 예뻐졌네. 고마워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후회, 씁쓸함, 그리고 완전한 정리. 그래. 넌 그래야 해. 그땐 내가 정말 멍청했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상관없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루카스가 돌아오기 전 조용히 자리를 떴고 그와의 재회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밤 루카스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얘기를 들어준 뒤 한마디 했습니다. 그 사람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너랑은 이제 상관없는 이야기야. 넌 지금 너의 인생을 잘 살고 있어. 과거는 놓아줘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상 씨는 이제 제 기억 속에서도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오랜만에 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가 제 손을 꼭 잡고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죠. 사랑해요. 순정. 우리 행복해질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른 뒤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햇살이 눈부셨고 바다는 여전히 깊고 푸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는 우리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루카스는 변함없이 다정했고 저는 그에게서 배워가며 영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때로는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사랑해, 밥 먹었어? 그 보고 싶어 같은 단어들을 루카스는 유독 정성 들여 발음하곤 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저는 마냥 따뜻하고 고마웠습니다. 결혼 후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루카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저는 정식으로 교육 콘텐츠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제법 중요한 회의에도 참여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평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루카스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미국 동부에 사는 그의 부모님은 평소 연락은 자주 했지만 직접 왕래는 드물었기 때문에 병원 소식은 갑작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루카스는 곧바로 출장을 미루고 동부로 향했고 저 역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착한 병원에서 처음으로 루카스의 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루카스가 말하던 그 사랑스러운 아내군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위중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중병을 앓고 있었고 앞으로 긴 투병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루카스를 도와 그의 가족도 내 가족처럼 챙기겠다고. 몇 주간 루카스의 어머니 병간호를 도우며 저는 그와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든 미역국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맛 참 한국 같구나.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느껴. 그 말은 제게 너무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 있는 저희 엄마가 떠올랐고 영상통화로 두 어머니를 연결해드렸습니다. 그 둘은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화면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 잘 부탁드려요. 나도요. 내 아들도 부탁드릴게요. 그 장면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두 어머니는 그 순간 같은 말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랑은, 이 결혼은 진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아무리 삶이 고단해도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루카스 어머니의 투병은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부부는 단단해졌고 서로를 지탱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에 속이 울렁이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피로가 누적된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간 계속되는 증상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의 말에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쁨보다 놀람이 앞섰고 바로 루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수화기 너머로 잔뜩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이야? 진짜 우리 아기야? 응. 우리 아기래. 그날 저녁 그는 퇴근도 미루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를 꼭 끌어안고는 몇 번이고 말했죠. 고마워 고마워 순정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어졌고 이제 그 사랑이 하나의 생명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임신 기간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입덧이 심했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습니다. 루카스는 그런 저를 위해 요리책을 사다 놓고 직접 죽을 끓이고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태명을 기적이라고 지은 것도 그였어요. 너는 우리에게 온 기적이란다.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알아? 루카스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산소 같았습니다. 이전의 아픔들이 점점 옅어지고 내 안에 자라나는 생명으로 인해 저는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임신 5개월 무렵에 진상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우연히 SNS에서 저를 봤고 행복해 보인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무슨 의미일까 싶었지만 저는 단 한 줄의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제 선택으로 만든 가족을 품고 있으며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루카스에게 진상 씨의 연락을 말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야 뭔가를 깨달은 거겠지. 늦었지만. 그래도 답장하지 마. 너는 지금 너의 현재를 살아야 하니까. 과거는 그걸로 충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품에 안고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너를 지켜주기 위해 어떤 기억도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거야. 널 만나기 위해 모든 시간이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할 거야. 출산 예정일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선선해졌고 샌프란시스코의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졌죠. 저는 점점 무거워지는 몸으로도 매일 산책을 나갔고 루카스는 그 옆에서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기저가 오늘은 아빠가 너한테 지구본을 보여줬단다. 너 나중에 한국에도 가보고 싶지? 기저귀 엄마는 오늘도 김치를 담갔어. 너도 매운 거 잘 먹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배 속의 아이는 종종 발로 제 배를 찾고 저는 그 작은 반응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과거의 어떤 기쁨보다도 깊고 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예정일보다 며칠 이른 날 밤, 저는 진통을 느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루카스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저 역시 말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출산은 쉽지 않았습니다. 긴 진통, 땀과 눈물, 고통 속에 저는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간호사의 말 한마디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아이가 금방 나와요. 그 말에 다시 이를 악물었고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을 때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병실의 공기가 바뀐 듯 했습니다. 살면서 들어본 어떤 소리보다 위대하고 고귀하고 숭고한 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작고 따뜻한 몸으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입을 오물거리며 울던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적이야. 정말 와줬구나. 고마워. 루카스는 제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키스를 하며 속삭였습니다. 넌 나의 영웅이야, 순정.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의 기적이야. 아이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하늘은 푸르고 고요했으며 그 아래 세상은 아주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온 우주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면 부족, 수유, 기저귀, 울음, 반복되는 하루.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랑을 다시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과정이었죠. 다음 편에서는 제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된 계기,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에도 마주하게 된 어떤 얼굴과의 마지막 대면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인연은 마지막까지도 놀라움을 안겨주더군요. 기저귀는 하루하루 쑥쑥 자라났고 저는 매일 놀라움을 안고 육아를 배워갔습니다. 아기의 미소 하나에 피로가 씻기는 기분,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을 때 느끼는 울컥함,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는 미루지 않고 곧장 기저귀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루카스는 일이 있어 먼저 갈 수 없었지만 저희를 끝까지 배웅하며 말했죠.
한국 가서도 나한테 영상통화 매일 해줘. 기저귀도 보고 싶을 테니까.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의 공기가 왠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친정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품에 기저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죠. 순정아, 너 참 잘 살았구나. 우리 딸 참 잘 컸어. 며칠 후 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잠시 짬을 내 아이를 외할머니께 맡기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래전 자주 가던 카페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진상 씨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를 알아본 듯 멈춰섰고 우리는 몇 초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다가왔습니다. 순정아, 오랜만이야.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수척했고 눈가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한때 나를 울리고 떠났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기야? 응. 우리 아기. 이름은 기적이야.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어울려. 너한텐 그런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린다. 기적.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섰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한 말 후회하고 있어. 너무 후회돼. 너를 놓친 것도 내 가족에게 상처 준 것도. 늦었지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이제는 내 말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아. 그날 있었던 일도 이제는 나를 단단하게 해준 기억이 됐거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순정아,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각자의 길로 걸었습니다. 그는 제 삶의 한 페이지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덮인 장. 다시 펼칠 필요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저귀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나간 인연, 넘어진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두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발자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더는 나를 작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삶이 나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누가 먼저 다가오느냐, 누가 더 간절하느냐, 때로는 그게 전부를 결정짓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김순정이라는 한 여성이 겪은 사랑, 배신, 그리고 다시 찾아온 믿음과 회복. 그 모든 여정은 단지 연애의 성공이나 결혼의 결실을 넘어 스스로를 마주하는 용기와 가족을 지키는 단단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배경이 다르다고, 부모님의 건강이 온전치 못하다고 누군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던 조건은 결코 우리가 누려야 할 사랑과 존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순정 씨는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상처를 감추려 했던 과거를 마주하고 누군가의 진심 앞에 다시 마음을 열었고 결국 그 진심이 또 다른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끝에서 순정 씨는 스스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는 누구의 인정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외면하고 있던 진실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평가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결국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길,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조용한 등불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